안녕하세요. 지혜의 황혼입니다. 세월이 주는 깊은 깨달음, 함께 나누며 걸어가겠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기예금 만기가 되어서 찾으러 간 길이었는데 직원분이 서류를 확인하는 동안 잠시 기다리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무심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특별히 볼 게 있어서가 아니었고 그냥 손이 가더군요. 통화 기록을 내리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아들 이름이 보였는데 석 달 전이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걸요. 문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절 인사 한 번, 용건 한두 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고객님, 서류 다 됐습니다. 직원분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고개를 들어 웃으며 대답했는데 괜찮다는 듯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이 돈을 찾아서 뭐 하지? 누구 줄 것도 아닌데 아들한테 보태줄 일도 이제 없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은행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무서웠던 건 통장 잔고가 아니었고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였습니다. 며느리한테? 아니죠. 친구한테? 창피해서 못하겠더군요. 아들한테 직접? 그건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혼자였을까? 언제부터 내 마음을 꺼낼 사람이 없어졌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서 신발을 벗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너무 많이 챙긴 건가? 아니면 너무 조용히 있었던 건가? 답은 나오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나는 집착하지 않았고 매달리지도 않았으며 그저 기다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왜 이렇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을까요?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이 꺼졌고 아무 알림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제부터 그 시작을 천천히 돌아보려 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지, 무엇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연락을 안 해서가 아니라 기다리게 되면서 멀어진 관계가 있으신가요? 지난 1년을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생각해보니 늘 제가 먼저였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밥은 제때 먹니? 회사 일은 괜찮고? 물어보는 쪽도 저였고 통화를 이어가는 쪽도 저였습니다. 아들 대답은 짧았습니다. 흥, 괜찮아. 잘 지내. 바빠. 그리고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다시 말을 꺼내지 않으면 그대로 끊길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주말에 시간 있니? 건강은 괜찮고? 며느리는 잘 있고? 억지로라도 대화를 이어가려 애썼습니다. 전화를 끊는 쪽도 늘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나 지금 좀 바빠서 회의 들어가야 해서 운전 중이라 위험해. 그럴 때마다 저는 빨리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 바쁜데 미안해. 조심해서 가. 전화기를 내려놓고 나면 허전했습니다. 더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는데 차마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길지 않게, 부담스럽지 않게 그냥 안부만 물었습니다.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해라. 명절 지나고 괜찮니? 요즘 잘 지내고 있니? 답장은 늦게 왔습니다. 때로는 이틀 후, 때로는 일주일 후였습니다. 네 엄마도요? 괜찮아요. 바빠서 이제 봤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며느리에게는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괜히 부담 줄까봐,
괜히 간섭한다고 생각할까봐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나 생일 때 짧게 인사만 했습니다. 건강 잘 챙기렴 늘 고마워. 며느리도 짧게 답했습니다. 네, 어머니도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연락하지 않으면 아들이 먼저 전화할까? 며느리가 안부라도 물어올까? 하지만 확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확인하면 답을 알 것 같았고 그 답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하는 게 덜 외로웠으니까요. 하버드 대학 연구팀이 30년 동안 중장년층 부모와 성인 자녀 관계를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연락의 70%는 부모가 먼저 시작했고 자녀가 먼저 연락한 경우는 30%에 불과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녀가 먼저 건 전화의 80%는 용건이 있을 때였습니다. 단순 안부를 묻기 위한 연락은 고작 20%였습니다. 처음 이 숫자를 봤을 때 울컥했습니다.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씁쓸했습니다. 이게 당연한 현실이라면 나는 앞으로도 계속 먼저 연락해야 하는 걸까요? 언제까지 기다리는 쪽으로만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너무 자주 연락해서 부담을 준 걸까? 아니면 너무 적게 연락해서 관심 없다고 생각한 걸까? 어느 쪽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횟수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방향이었습니다. 늘 한쪽에서만 흘러가는 관심, 그게 문제였습니다. 지난 설날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장을 보러 갔습니다. 시장이 문을 열자마자 들어가서 좋은 고기를 골랐고, 나물도 골랐고, 과일도 한 박스씩 샀습니다. 손수레가 무거워서 허리가 아팠지만 괜찮았습니다. 아들 가족이 오는 날이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바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국을 끓이고, 고기를 재워두고, 과일을 깎아서 예쁘게 담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11시였습니다. 허리를 한번 펴고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손이 시렸지만 물을 아껴 쓰려고 빨리빨리 닦았습니다. 가스비가 아까워서 찬물로 씻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으니까요. 12시쯤 아들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며느리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저는 반갑게 맞았습니다. 그래, 왔구나. 길 안 막혔니? 손자, 손녀 인사해. 아이들이 절을 했고 저는 세뱃돈을 챙겨줬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새 돈으로 넉넉하게 넣어뒀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상을 차리고 모두 둘러앉았습니다. 많이 먹어. 제가 말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먹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는 별로 없었습니다. 가끔 아이들 학교 이야기, 회사 이야기가 나왔지만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물어봐야 답하는 시기였고 제가 말을 멈추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들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봤고 며느리는 아이들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이 많았습니다. 전 부친 팬도 씻어야 했고 냄비도 여러 개였고 접시며 젓가락까지 한참 걸렸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계속 씻었습니다. 설거지를 다 끝내고 나니 3시가 넘었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아들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가봐야겠어. 차가 막히기 전에. 며느리도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잘 먹었어요. 건강하세요. 아이들도 인사를 하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저는 현관까지 따라 나가며 말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렴. 애들 감기 조심하고. 문이 닫혔습니다.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거실로 돌아오니
소파에 쿠션이 흐트러져 있었고 탁자 위에 과일 껍질이 몇 개 남아 있었습니다. 치우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나? 좋았나? 아니, 좋았다기보다는 그냥 끝났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무례하지도 않았고 불친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인사도 했고 밥도 잘 먹었고 가기 전에 건강하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들에게 오늘은 당연한 하루였다는 걸요. 어머니가 음식을 준비하는 것, 설거지를 하는 것, 세뱃돈을 주는 것, 그 모든 게 당연했습니다. 고마움을 표현할 필요도 없고 도와줄 생각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늘 그래왔으니까요. 어머니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요. 그 당연함이 저를 지웠습니다. 제가 한 일들이 보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새벽부터 허리 아프게 장을 보고 온종일 서서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그 모든 시간과 노력이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심리학자 수전 핀커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깊은 상처는 학대가 아니라 무관심에서 온다.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 그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외로움이다. 그날 저는 그 말을 온몸으로 이해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더 피곤했습니다. 다음 명절에도 또 이럴까?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계속 이렇게 반복될까? 그렇다면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며느리와의 관계는 더 복잡했습니다. 아들에게는 그래도 편하게 말할 수 있었지만 며느리에게는 한마디 꺼내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 기분 나쁘게 들릴까봐, 혹시 간섭한다고 생각할까봐 입을 다물게 되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아이가 감기에 걸렸을 때였습니다. 전화로 들었는데 걱정이 되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이 괜찮니? 병원 갔니? 며느리가 답했습니다. 네, 갔어요. 괜찮대요. 저는 더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약은 잘 먹이는지, 밤에 열은 안 나는지, 음식은 뭘 먹이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더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괜히 잔소리로 들릴 것 같았고,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은 아들 집에 갔다가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반찬이 거의 없었습니다. 김치도 거의 바닥이 났고, 국도 없었습니다. 반찬 좀 해줄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희 잘 먹고 있어요. 그 말에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거절한 건지 정말 괜찮다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물러섰습니다. 생일날 케이크를 사서 찾아간 적도 있었습니다. 손자 생일이었는데 며느리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미리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저희 케이크 이미 주문했는데. 제 케이크는 냉장고에 들어갔고 며느리가 주문한 케이크로 생일상을 차렸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먼저 물어봐야겠다고, 그냥 찾아가면 안 되겠다고 말입니다.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며느리를 만나도 건강 잘 챙기렴 수고했어 같은 짧은 인사만 했습니다.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도 집안일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알아서 하는 걸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가끔 뭔가 도와주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참았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불편해질까봐, 괜히 간섭한다는 소리 들을까봐 조용히 있었습니다. 미국 가족관계연구소가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를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관계가 멀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갈등이 아니라 침묵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65%가 며느리 눈치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삼킨다고 답했고, 며느리의 58%는 시어머니가 속마음을 말해주지 않아서 답답하다고 답했습니다. 서로 조심하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 조사를 보고 씁쓸했습니다. 며느리도 답답해하고 있었다니. 그럼 제가 왜 이렇게 눈치를 봤을까요? 혹시 제가 너무 오해한 건 아닐까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속마음을 말하길 바랐을지 모르지만 제가 진짜 속마음을 말하면 불편해했을 겁니다. 반찬이 없는데 괜찮겠니? 아이가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는데 괜찮겠니? 이런 말들은 결국 간섭으로 들릴 테니까요. 그래서 더 말을 아꼈습니다. 그래서 더 혼자 삼켰습니다. 마음속으로만 걱정하고, 마음속으로만 안타까워하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며느리와 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서로 예의는 지켰지만 마음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혼자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말하기도 애매했습니다. 며느리 이야기를 꺼내면 아들이 불편해할 게 뻔했으니까요. 친구들에게 말하기도 창피했습니다. 며느리한테 눈치 본다는 말을 어떻게 입 밖으로 꺼내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삼켰습니다. 그렇게 삼킨 말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새 제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통장을 정리하다가 지난 3년간 아들에게 보낸 돈을 계산해 봤습니다. 집 전세 보증금 보탤 때 3천만 원, 차 바꿀 때 1천만 원, 아이들 학원비 명목으로 매달 50만 원씩, 명절 때마다 100만 원씩, 그 외에 급하다고 할 때마다 보낸 돈들까지 합치니 거의 7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숫자를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7천만 원이면 제가 노후에 쓸 돈이었습니다. 아껴서 모은 돈이었고 제 노후를 위해 남겨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주었습니다. 엄마, 이번 달만 좀 도와줄 수 있어? 그 말 한마디면 통장을 열었습니다.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시간도 많이 썼습니다. 아들 내외가 출장 갈 때마다 손자 손녀를 맡았습니다. 일주일씩, 때로는 열흘씩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학교 보내고, 밥 해주고, 숙제 봐주고, 재우고, 그 반복이었습니다. 허리도 아팠고, 밤에 잠도 설쳤지만 괜찮았습니다. 아이들이 귀여웠고, 아들 내외가 편하게 일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으니까요. 몸도 많이 썼습니다. 아들 집 이사할 때마다 가서 청소를 했습니다. 짐 정리를 도왔고, 커튼을 달았고, 부엌 선반을 닦았습니다. 김장철이면 김치를 담가서 갖다 줬습니다. 20포기씩 담가서 차에 싣고 가면 며느리가 고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김치 담그느라 이틀 밤을 새운 이야기,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던 이야기, 그런 건 굳이 하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니 참 많이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제가 해준 것들을 아들도 며느리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니, 기억은 하겠지만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했으니까요. 부모는 원래 그런 거라고, 할머니는 원래 손주를 돌보는 거라고, 엄마는 원래 돈을 주는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한 번은 아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도움을 줬는지 아니?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거 따지면 안 되지. 가족인데. 그 말을 듣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가족이니까 따질 필요 없다는 말,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팀이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경제적 시간적 지원을 많이 한 부모일수록 오히려 외로움을 더 많이 느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도움을 많이 줄수록 기대도 커졌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실망도 컸기 때문입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일방적인 도움은 관계를 강화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불균형을 만든다. 그 말을 읽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해준 것들이 관계를 가깝게 만들지 못했다는 걸 인정해야 했습니다. 오히려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많이 줄수록 아들은 더 당연하게 받았고 그 당연함 속에서 고마움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점점 더 많이 주는 사람이 되었고 아들은 점점 더 받기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화가 났던 건 돈이나 시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진짜 서운했던 건 아들이 제게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엄마, 힘들지 않아? 엄마, 건강은 어때? 그런 질문 한 번 없이 계속 받기만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많이 줘도 아들은 제 마음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계산기를 덮었습니다. 7천만 원이라는 숫자보다 더 무거운 건 그 숫자 뒤에 숨겨진 제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준 돈들,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쓴 시간들, 그 모든 게 공기처럼 사라져버렸다는 허무함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석 달 만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리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아니면 그냥 안부를 물으려는 걸까? 설레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들? 엄마, 나야. 지금 시간 있어? 아들 목소리는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급하지도 않고 특별히 반갑지도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뭔데? 제가 물었습니다. 다음 주에 애들 방학이잖아. 영어 학원 보내려는데 등록비가 좀 필요해서 15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가능해?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안부가 아니었습니다. 걱정도 아니었습니다. 용건이었습니다. 돈 이야기였습니다. 석 달 만에 건 전화가 돈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엄마, 들어? 아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 알았어. 보내줄게. 고마워, 엄마. 그럼 나 바빠서 끊을게. 건강해.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통화 시간 1분도 안 됐습니다. 저는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든 휴대폰이 떨렸습니다. 아니, 제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났다기보다는 허탈했습니다. 이게 맞나? 이게 정상인가? 통화 기록을 다시 내려봤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아들이 건 전화가 5번이었습니다. 하나하나 떠올려 봤습니다. 첫 번째, 전세 계약 연장할 때 보증금 이야기. 두 번째, 차 수리비 필요하다는 이야기. 세 번째, 아이 병원비 이야기. 네 번째, 명절 전에 용돈 이야기. 다섯 번째, 지금 방금 학원비 이야기. 5번 모두 돈 이야기였습니다. 단 한 번도 엄마 요즘 어때? 엄마 건강해? 엄마 뭐하고 지내? 이런 질문이 없었습니다. 제 안부를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저는 궁금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필요할 때 연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ATM기처럼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구조구나. 이게 패턴이구나. 아들이 나쁜 게 아니라 이미 우리 관계가 이렇게 굳어진 거구나. 아들은 제게 필요한 것만 요청하고 저는 그걸 들어주고 그리고 다시 연락이 끊기는 반복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더했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온 연락은 1년에 2~3번이었습니다. 명절 인사, 생일 인사, 그게 전부였습니다. 평소에는 제 존재 자체를 잊고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손자, 손녀 사진도 제게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가끔 SNS에 올라온 걸 보면 아이들이 많이 컸더군요. 그런 걸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제가 그들의 일상에 없다는 걸요. 일본 도쿄 대학 노년학 연구팀이 발표한 보고서가 떠올랐습니다. 무심함은 학대보다 깊은 상처를 준다. 왜냐하면 학대는 관심의 왜곡이지만
무심함은 관심의 부재이기 때문이다.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 그것이 노년기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이다. 맞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학대하지 않았습니다. 무례하지도 않았고 나쁜 말을 한 적도 없었습니다. 다만 무심했습니다. 제 존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필요할 때만 생각났고 필요 없을 때는 잊혔습니다. 그게 더 아팠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아들이 먼저 전화할까? 며느리가 궁금해할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계속 흘러갈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알고 싶었습니다. 우리 관계가 진짜 어떤지, 제가 먼저 손을 놓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말입니다. 그날 밤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일주일만 먼저 연락하지 않아 보자. 제가 먼저 전화하지 않고 문자하지 않고 그냥 기다려보자. 그리고 확인해보자. 아들이 정말 저를 궁금해하는지 아니면 용건이 생길 때까지 잊고 사는지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봤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늘 아침이면 아들에게 잘 잤니? 오늘 날씨 춥다더라. 감기 조심해. 이런 문자를 보냈었습니다. 손이 먼저 휴대폰으로 갔습니다. 문자 앱을 열려던 순간 멈췄습니다. 아니야, 오늘부터는 안 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단 한 번 문자를 안 보낸 것뿐인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마치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만, 내일은 다시 보내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첫날은 길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휴대폰이 신경 쓰였고 장을 보다가도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점심 먹고 나서는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점심은 먹었니? 보내려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더군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아들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늘 제가 먼저 했으니까요. 하지만 알면서도 허전했습니다. 혹시 오늘은 아들이 먼저 연락할까 기대했던 제가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이틀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이 계속 휴대폰으로 갔습니다. 문자 한 통 보내는 게 뭐가 어렵다고 이렇게 힘들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보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라고 정했으니까요. 그 약속만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사흘째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휴대폰을 먼저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문을 열고 바람을 쐬었습니다.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문자를 안 보내니 아침 시간이 조금 여유로워진 것 같았습니다. 신기했습니다. 단 몇 분의 차이인데 하루가 달라 보였습니다. 나흘째 아들에게서 연락이 없다는 게 새삼 실감났습니다. 정말 용건이 없으면 연락을 안 하는구나. 정말 제가 궁금하지 않은 거구나.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직접 확인하니 달랐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닷새째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친구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들한테 먼저 연락 안 하기로 했어. 친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한번 해보는 거야. 제가 먼저 안 하면 연락이 오나 안 오나. 친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그래 봤어. 근데 결국 내가 먼저 하게 되더라. 자식한테 뭘 바라겠어? 친구 말이 맞았습니다. 자식한테 뭘 바라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뭔가를 바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제가 착각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혹시 아들도 저를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말입니다. 엿새째, 거의 일주일이 다 되어 갔습니다. 여전히 아들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불안함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대신 담담해졌습니다. 아, 정말 이게 우리 관계구나. 제가 먼저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궁금해하는구나, 걱정하는구나 싶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애들 데리고 놀러 가려는데 차 좀 빌려줄 수 있어? 우리 차 지금 정비소에 있거든.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엄마, 들어? 아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는데 제가 아프지 않은지, 궁금하지 않은지 한마디도 없이 바로 용건이었습니다. 차를 빌려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엄마, 안 돼? 아들이 조금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아. 짧게 말했습니다. 길게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아, 그래? 엄마도 차 쓸 일 있어? 응. 거짓말이었습니다. 차를 쓸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그럼 렌터카 알아봐야겠네. 그래, 엄마. 나중에 또 연락할게.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통화 시간은 2분도 채 안 됐습니다. 저는 그대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방금 제가 뭘 한 걸까? 아들에게 거절한 걸까? 그게 맞는 걸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쁜 엄마가 된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필요할 때 도와주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뭔가 후련한 기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의사를 말한 것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아니라고 말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아들이 다시 전화할까봐 기다렸습니다. 혹시 엄마, 괜찮아? 요즘 왜 연락 없었어? 라고 물을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거절했다는 사실에 서운해하는 것 같지도 않았고, 궁금해하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필요 없으니까 연락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제 거절에 화가 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관심했습니다. 차를 못 빌렸으니 다른 방법을 찾았을 뿐이고 그게 끝이었습니다. 제가 왜 거절했는지, 제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그런 건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이 침묵이 더 아팠습니다. 싸우는 것보다, 따지는 것보다 더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이 침묵은 무관심의 증거였으니까요. 제가 있든 없든 아들의 삶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제가 도와주든 안 주든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선택사항이었습니다. 필수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에게서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원래 연락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아들에게서 얘기를 듣고 뭔가 눈치를 챘을까 생각했습니다. 혹시 시어머니가 요즘 이상하다고 생각했을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다가왔습니다. 아무도 제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자 우리 관계는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시계가 멈춘 것처럼, 물이 얼어버린 것처럼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알게 됐습니다. 우리 관계는 제가 움직여야만 작동하는 구조였다는 걸요. 제가 전화를 걸어야 대화가 시작되고,
제가 돈을 보내야 감사 인사가 오고 제가 챙겨야 관계가 유지됐습니다. 제가 멈추자 모든 게 멈췄습니다.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슬프지만 명확한 정답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는 동안 제 마음속에는 두 가지 감정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죄책감이었고 하나는 해방감이었습니다. 이 둘이 번갈아가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죄책감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내가 나쁜 엄마가 된 건 아닐까? 아들이 필요할 때 거절한 게 잘못된 건 아닐까? 자식을 사랑한다면서 왜 도와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가끔은 전화를 걸어서 엄마가 미안했어. 차 필요하면 말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낮이 되면 다른 감정이 찾아왔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휴대폰을 자주 확인하지 않아도 됐고, 아들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고, 며느리 생각에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아무도 제게 요구하지 않았고, 저도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하루를 살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시간이 온전히 제 것인 기분이었습니다. 전에는 늘 아들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아들이 뭘 필요로 할까? 손주들은 잘 있을까? 며느리는 제게 불만이 없을까? 그런 생각들로 하루가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차를 마시고 책을 읽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했습니다. 친구를 만났을 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아들한테 연락 안 하고 있어. 친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 싸웠어? 아니, 안 싸웠어. 그냥 먼저 안 하는 거야. 친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관계가 더 멀어지면 어떡하려고?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이미 멀어졌어. 내가 모르고 있었을 뿐이지. 그 말을 하고 나니 속이 시원했습니다. 인정한 겁니다. 우리 관계가 이미 멀었다는 걸, 제가 붙잡고 있었을 뿐이라는 걸 인정한 겁니다. 그 인정이 생각보다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했습니다. 밤이 되면 또 죄책감이 찾아왔습니다. 아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렸을 때 제 손을 꼭 잡고 걷던 모습, 아플 때 제 품에 안겨 울던 모습, 그런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제가 아들의 전부였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아들도 잘못한 게 아니야. 그냥 시간이 흘렀고, 아들은 어른이 됐고, 자기 가족이 생겼고, 저는 더 이상 아들 삶의 중심이 아니게 된 거야.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계속 중심이려고 애썼고, 계속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고, 그러다 보니 제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누군지,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잊어버렸습니다. 오로지 엄마로서, 할머니로서만 살았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 속에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피곤해 보였고, 늙어 보였고, 슬퍼 보였습니다. 그 사람이 접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지쳐 보이게 됐을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 보이게 됐을까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저를 돌보지 않았다는 걸요. 아들을 돌보고, 손주를 돌보고, 며느리 눈치 보느라 정작 저 자신은 돌보지 않았습니다. 제 건강도, 제 마음도, 제 행복도 뒷전이었습니다. 죄책감과 해방감 사이에서 흔들리던 제가 조금씩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해방감 쪽으로요. 나쁜 엄마가 되는 게 두려웠지만 그것보다 더 두려운 건 저를 잃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게 슬펐지만 그것보다 더 슬픈 건 저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제 하루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이제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을 쐬고 깊게 숨을 쉬고 하늘을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천천히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달랐습니다. 전에는 혼자 먹으면서도 아들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은 밥 먹었을까? 손주들은 학교 잘 갔을까? 그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냥 밥을 먹었습니다. 반찬 맛을 느꼈고 밥알을 씹었고 그 순간에만 집중했습니다. 오후에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전에도 산책을 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전에는 걸으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이제는 걷는 것 자체에 집중했습니다. 나무를 봤고 바람을 느꼈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어떤 날은 공원 벤치에 앉아서 1시간씩 그냥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 하고요. 책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 좋아했던 소설들을 꺼내서 읽었습니다.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으니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문장들이 보였습니다. 밑줄을 긋고 메모를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으니 시간이 많았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는 횟수도 늘었습니다. 전에는 아들이 혹시 연락할까봐 멀리 나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친구들과 차를 마시고 밥을 먹고 수다를 떨었습니다. 아들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읽는 책 이야기, 산책하면서 본 풍경 이야기, 그런 소소한 것들을 나눴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물었습니다. 요즘 표정이 좋아졌어. 무슨 좋은 일 있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일은 없어. 그냥 나쁜 일이 줄었을 뿐이야. 친구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저는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기 복잡했으니까요. 외로움은 여전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집이 조용했고 밤에는 혼자라는 게 실감났습니다. 가끔 아들 목소리가 듣고 싶었고 손주들 얼굴이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 외로움을 견디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외로움과 평온함은 다르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전에도 외로웠습니다. 아들과 통화해도 외로웠고 명절에 가족이 모여도 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로움은 무시당하는 외로움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외로움은 달랐습니다. 혼자지만 무시당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저 스스로는 저를 존중하고 있었습니다.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에 사둔 노트를 꺼내서 하루 한 페이지씩 채워나갔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오늘 뭘 먹었는지, 어디를 갔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냥 써내려갔습니다. 글을 쓰다 보니 제 마음이 정리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일기장을 넘기다가 한 달 전 쓴 글을 읽었습니다. 아들에게 연락하고 싶다. 하지만 참아야 한다. 내가 먼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마음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연락하고 싶다는 생각보다 그냥 제 하루를 사는 게 더 중요해졌습니다. 달라진 건 일상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도 달라졌습니다. 아들을 미워하지 않았고 며느리를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거리를 두게 됐습니다. 감정적 거리를요. 전에는 아들이 제 감정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제가 제 감정의 중심이 됐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아들 없이도 하루를 살 수 있었고 연락 없이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 발견이 놀라웠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2달이 지났을 무렵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도 용건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차분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제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전처럼 반가운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나야. 아들 목소리도 조금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그 질문에 손이 멈췄습니다. 용건이 아니었습니다. 안부였습니다. 2달 만에 처음 듣는 안부 인사였습니다. 응, 잘 지내. 너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길게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도 잘 지내. 그런데 엄마 요즘 연락이 없어서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닌가 했어.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지금 아들이 걱정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확인하는 걸까? 아니, 안 아파. 그냥 바빴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바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를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 다행이다. 엄마가 연락 안 하시니까 좀 이상하더라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이상하다는 말에 씁쓸했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하는 게 당연했으니까 안 하니까 이상한 거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건강하게 지내. 통화를 마무리하려는데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 일요일에 시간 있어? 우리 집으로 올래?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대. 초대였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늘 제가 먼저 놀러 가도 될까? 물어봤었는데 아들이 먼저 초대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생각해 볼게.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 같았으면 바로 그래, 갈게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게도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응, 알았어. 그럼 연락 기다릴게. 엄마, 건강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아들이 변한 걸까?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걸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이 전화 한 통에 기뻐서 어쩔 줄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침착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일요일에 오실 수 있으세요? 아이들이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짧지만 정중한 문자였습니다. 역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연락한 건요. 하루 정도 고민했습니다. 갈까? 말까? 가면 다시 예전처럼 될까? 제가 또 먼저 연락하고, 또 챙기고, 또 눈치 보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정말 뭔가 달라진 걸까? 결국 답장을 보냈습니다. 일요일 점심때 갈게요. 하지만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야. 제가 먼저 챙기지 않을 거야. 제가 먼저 물어보지 않을 거야. 그냥 초대받은 손님처럼 갈 거야. 필요 이상으로 애쓰지 않을 거야. 일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전처럼 새벽부터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과일 한 박스만 샀습니다. 세뱃돈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명절도 아니었으니까요. 옷도 편한 걸 입었습니다. 며느리 눈치 보느라 이것저것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건 아들이 아니라 저였습니다. 아들이 조금 변했을 수도 있지만 확실히 달라진 건 제 태도였습니다. 이제 저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이 거리가 제게는 편했습니다. 일요일에 아들 집에 갔습니다. 손주들이 반갑게 맞아줬고 며느리도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예전 같았으면 제가 먼저 뭐 도와줄 거 없니? 물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거실에 앉았습니다. 초대받은 손님처럼요. 점심을 먹으면서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뭐하고 지내? 평범한 질문이었지만 제게는 낯설었습니다. 아들이 제 일상을 궁금해한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군요. 산책도 하고, 책도 읽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래. 짧게 대답했습니다. 예전처럼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며느리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제가 벌떡 일어나서 내가 할게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일어나서 며느리를 도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안 해도 되는구나. 그들끼리 잘하는구나. 2시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전에는 저녁 때까지 있으면서 이것저것 챙겼지만 이번에는 적당한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나 이제 갈게. 아들이 조금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벌써요? 좀 더 계시지 그러세요. 하지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집에 볼 일이 있어서. 오늘 잘 놀았어.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허전하지 않았고 외롭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했습니다. 오늘 만남이 좋았던 건 제가 저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애쓰지 않았고 눈치 보지 않았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처받지도 않았습니다. 며칠 후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일요일에 와줘서 고마워요. 애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짧은 문자였지만 전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을요. 저는 담담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좋았어. 이제 저는 압니다. 아들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저를 챙길 거라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관계가 예전처럼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달라졌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아들에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고 자주 만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베푸는 만큼 돌아오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도와줄 때는 여유가 있을 때만 도와주고 거절할 때는 미안해하지 않고 거절합니다. 외로움은 여전히 있습니다. 저녁에 혼자 밥을 먹을 때, 밤에 잠들기 전 누워 있을 때 문득 외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도 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외로움은 무시당해서 생긴 외로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혼자라서 느끼는 외로움일 뿐입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존중받지 못한다. 이제야 그 말을 이해합니다. 제가 저를 존중하지 않았을 때 아들도 저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저를 하찮게 여겼을 때 아들도 저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제는 제가 저를 존중합니다. 제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제 감정을 귀하게 다루고 제 삶을 존엄하게 살아갑니다. 아들을 사랑하지만 아들에게 제 전부를 주지 않습니다. 손주들이 귀엽지만 제 삶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가끔 제게 묻습니다. 행복한가? 완전히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불행하지도 않습니다. 적어도 존엄은 지켰습니다. 적어도 저를 잃지는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도 창문을 열고 바람을 쐐니다. 차를 마시고 책을 읽고 산책을 나갑니다. 아들 생각을 하지만 아들을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외롭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혼자지만 존중받습니다. 적어도 저 스스로에게는요. 이게 제가 찾은 답입니다. 자식을 미워하지 않으면서도 저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관계를 끊지 않으면서도 거리를 두는 방법입니다. 사랑하지만 의존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마음을 가진 분이 계실까요? 자식에게 먼저 연락하고, 먼저 챙기고, 먼저 걱정하지만 돌아오는 건 침묵뿐인 분들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며느리 눈치를 보느라, 사위 눈치를 보느라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계신가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사랑했을 뿐이고,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고, 좋은 부모가 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여러분 자신을 지우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자신을 잃지 마십시오. 도와주되 희생하지는 마십시오. 기다리되 무너지지는 마십시오. 외로움을 인정하되 존엄만은 지키십시오. 여러분은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누군가의 할머니이기 전에 한 사람입니다. 존중받아야 할 한 사람입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고 나쁜 부모가 되는 게 아닙니다. 거절한다고 사랑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거리를 둔다고 관계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거리가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그 거리 속에서 여러분은 다시 자신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변화는 천천히 찾아옵니다. 어쩌면 자식이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존엄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같은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지혜의 황혼이었습니다.